그때는 일자리 찾는 게 제일 큰 과제였어요. 요즘도 취업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체감적으로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언제 면접이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 늘 단정하게 다니려고 애썼죠. 당장 면접이 잡힐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괜히 지저분한 모습으로 다니다 보면 좋은 기회도 피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이유로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깔끔하게 단장하고 나섰어요. 미용실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아무리 아껴도 3주에 한 번은 꼭 다녀왔죠. 그만큼 외모 관리에 신경을 썼던 시기였어요. 혹시라도 남자들이 첫인상을 깔끔하게 보이게 하는 방법을 묻는다면 저는 꼭 눈썹 정리를 추천하고 싶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눈썹 하나만 정리해도 사람이 훨씬 단정해 보이고 자기 관리도 철저한 인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용실에 갈 때마다 눈썹도 함께 다듬어 달라고 했어요. 보통 눈썹 정리는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별도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덕분에 항상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인지 여자들의 시선도 은근히 자주 느껴지곤 했어요. 미용실을 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거리였죠. 어차피 동네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면 미용실이 최소 두세 개는 있으니까요. 특정한 곳을 단골로 정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갔어요. 동네 미용실 특성상 예약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집에서 걸어서 2, 3분 거리니까 만약 사람이 많아 머리를 바로 자를 수 없더라도 집에 갔다가 다시 오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도 평소처럼 갔던 미용실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다음날 다시 가도 되긴 했지만 이미 밖에 나온 김에 볼 일을 제대로 보고 가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집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다른 미용실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별 고민 없이 새로운 미용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됐어요. 처음 그녀를 봤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저보다 연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키도 크고 살집도 조금 있었지만 화장기 없는 얼굴 때문인지 차분하고 단정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등을 덮을 정도로 길게 내려온 머리도 눈에 띄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볼륨감 있는 체형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미용실 자체도 깔끔하고 넓었지만 손님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온 줄도 모른 채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군요. 솔직히 손님도 없고 응대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미용실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발길을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매력적인 미용사가 앉아 있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로 한가한 미용실이라면 나한테는 더 좋겠는데 사실 저는 원래 다니던 미용실에서도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거기서 머리를 감겨주던 보조가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그 미용실을 꾸준히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녀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예 그만둔 건지 아니면 쉬는 날이 겹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결국 재미가 반감돼서 미용실을 옮길까 고민하던 차였죠. 그런데 마침 처음 가보니 미용실에서 딱 적당히 내 스타일인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핸드폰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손님이 많아서 바쁘지도 않고 한가해 보이는 분위기라 오히려 저한테는 더 괜찮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도 그녀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더라고요. 어쩐지 자존심이 상하는 기분이 들어서 일부러 헛기침을 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그제야 고개를 살짝 들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머리 자르러 왔어요? 착해 보이는 얼굴과는 달리 툭 내뱉는 말투가 차가웠어요. 보통이라면 이런 태도에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그녀의 무심한 태도가 저를 더 자극하더군요. 사람의 매력이란 게 참 묘해요.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고 있는 걸 보긴 했지만 그게 그날 저한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차피 저는 머리 다듬기만 하는 거고 미용실이 동네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뀐다고 해서 제 일상에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막상 머리를 맡겨보니 그녀는 머리 손질보다도 눈썹 정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주더라고요. 저는 거의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미용실을 찾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매번 남들이 잘 안 하는 요구, 그러니까 눈썹을 다듬어 달라는 부탁을 하곤 했죠. 그게 그녀한테는 꽤 인상적으로 남았나 봐요. 그렇게 몇 번 얼굴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녀도 저를 기억하게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쯤 방문했을 때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그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머리를 자르는 동안 이런저런 사담도 나누는 사이가 됐죠. 처음에는 그냥 동네 미용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새 저는 그녀가 있는 이곳을 단골로 삼아버렸어요.
물론 단순히 그녀가 친절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녀가 결혼했다는 건 손에 낀 반지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태도는 저한테 여지를 주는 것 같았어요. 무심한 듯 다가오면서도 은근슬쩍 신호를 보내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구렛나룻을 정리할 때마다 자꾸 제 귓볼을 살짝 스치는 손길이랄지 미소를 머금고 살짝 짓는 눈웃음 같은 게 심상치 않았어요. 분명 단순한 서비스 이상의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그녀는 그저 은근슬쩍 신호만 보낼 뿐 저한테 기회를 주지는 않더군요. 완전 밀당의 고수였어요. 보통은 머리 자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흘리듯 말했어요. 오늘은 술이 좀 당기는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네. 보통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흥미를 보이거나 장난스럽게라도 반응을 해줄 법한데 그녀는 그런 미끼를 쉽게 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듯 웃기만 하면서 정작 언제 같이 한잔할까요?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녀가 관심이 없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녀도 뭔가 안달이 나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아마도 왼손 약지에 있는 반지가 계속 그녀를 붙잡고 있는 듯 했어요. 자기 감정을 애써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가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는 지체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그녀가 보내는 은근한 신호를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다가가는 건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기다릴 필요가 없겠다는 결론이 섰어요. 어차피 저는 백수나 다름없던 시절이라 시간은 남아돌았죠. 평소에는 오후쯤 적당한 시간에 미용실을 찾았지만 그날은 일부러 저녁 늦게 미용실이 문을 닫을 즈음에 맞춰갔어요. 사람도 없을 테고 혹시 그녀와 단둘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뭔가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예상대로 손님은 없었지만 그녀는 마침 저녁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근처 중국집에서 짬뽕을 시켰는지 단무지까지 곁들여서 먹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제가 들어서자 그녀가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면 불면 맛없으니까 금방 먹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줄래요? 저는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미용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바로 앞에 있는 커다란 전신 거울 너머로 그녀가 식사하는 모습이 전부 다 비쳐 보였어요. 사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 묘하게 시선이 계속 가더군요. 그녀는 원래 다리가 길고 비율이 좋은 편이라 반바지를 자주 입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긴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발가락까지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게 됐죠.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그녀의 발톱이 보였는데 군데군데 빨갛게 칠해진 네일이 살짝 벗겨져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시선을 끌었어요. 어딘가 정리되지 않은 그러나 자연스럽게 매력적인 느낌이랄까. 그녀는 뜨거운 짬뽕을 후 불어가며 먹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아마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줄도 몰랐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고개를 들더니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만 좀 쳐다봐요. 그러다 눈 닳겠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그녀가 내 시선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녀가 저한테 은근히 신호를 주는 것 같긴 했지만 저는 일부러 무심한 척하면서 그녀가 먼저 행동에 나서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는 숨길 필요가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살짝 능글맞은 말투로 받아쳤어요. 아니, 그렇게 후루룩 소리 내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는데 그 모습에 정신 안 팔릴 남자가 어딨어요? 그런데 제 농담이 예상보다 효과가 컸나 봐요. 그녀가 갑자기 헛기침을 하더니 콜록콜록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울을 통해 그녀를 살짝 봤는데 짬뽕 국물을 삼키다가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그만 옷에 흘려버린 것 같았어요.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수위 높은 말을 한 건가 싶어서요. 사실 저는 그날 그녀가 문을 닫을 때쯤을 노려서 단도직입적으로 밖에서 만나자는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옷에 짬뽕 국물을 흘려버렸으니 오늘은 그냥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는 짜증이 난 듯한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빨리 머리부터 잘라줄게요. 그 말투를 보니 오늘은 분위기가 영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없이 샴푸실로 걸어가더라고요. 샴푸실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방처럼 분리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들어가더니 나오질 않는 거예요. 뭐 하고 있나 싶어서 슬쩍 가봤더니 그녀는 거기서 혼자 옷에 묻은 짬뽕 국물을 닦아내고 있더군요. 샴푸실 세면대에서 얼룩을 없애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저를 부른 것도 아닌데 제가 무심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녀는 무방비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서는 걸 본 순간 화들짝 놀라더니 거의 뒷걸음질을 칠 뻔했어요. 오늘따라 그녀가 유독 퉁명스럽게 굴긴 했지만
막상 그런 무방비한 모습을 마주하니 더는 내 마음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넘어갈 남자가 과연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 싶었죠. 저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그녀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살며시 감더군요. 그 모습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나는 그대로 그녀 곁에 찰싹 붙었어요. 서로의 숨결이 엉켜드는 순간 모든 감각이 둔해지고 주변 소음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움찔하며 뭔가 생각난 듯 몸을 떼더니 작게 속삭였어요. 가게 문을 안 잠갔어요. 그녀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 가게 문을 잠그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녀가 급히 벗어놓은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런 건 신경 쓸 틈도 없었어요. 바닥에 흐르는 물이든 닫힌 문 너머의 세상이든 그 순간 우리를 멈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순간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짤랑짤랑 가게 문에 걸린 작은 종이 흔들리는 소리였어요. 그게 마치 신호처럼 우리는 급히 몸을 떼야만 했어요.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메웠죠. 그녀는 허둥지둥 젖은 옷을 그대로 걸쳐 입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의 남편이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샴푸실 구석으로 몸을 숨겼어요. 최대한 숨소리도 죽이고 인기척조차 내지 않으려 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충 둘러댔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가게 문을 잠그고 남편과 함께 퇴근해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미용실에 갇혀버린 거죠. 그 순간 밖으로 나갈 방법을 고민할 수도 있었겠지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어차피 이 상황에서 누군가 들이닥치면 변명할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다행히도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녀가 다시 가게 문을 열러 나왔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는 서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다음에는 조심히 해야겠다고 했죠. 그리고는 그녀의 눈빛이 조금 장난스러워졌어요. 그리고는 슬며시 웃으며 장난스럽게 한마디 던졌어요. 근데 우리 어제 하던 거 마저 해야죠. 한참 촉촉히 젖어가던 참이었는데 그녀의 입술이 저에게 다가왔고 어제 그녀와 뜨거웠던 상황이 다시 시작됐죠. 그녀는 저를 의자에 눕히고는 위로 올라왔어요. 허리를 돌려가며 움직여주는데 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여주던 그녀는 소중이가 빠질 듯 말 듯하게 넣고 빼주는데 찌릿한 느낌에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죠. 제가 참을 수 없는 탄성을 연거푸 쏟아내니깐 그녀는 아직 하면 안 된다고 자기는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다며 조금만 참으라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뒤에서 격렬하게 해주는 걸 좋아한다며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백수가 쓸 곳도 없는 체력을 어디에다 쓸까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했죠. 등줄기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힌 채로 남은 체력을 모두 쏟아부어 그녀를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15분 정도 강력하게 자극을 주니 그녀의 외마디 탄성이 흘러나오며 흐느끼더라고요.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 안에다가 하려는 순간 그녀는 거기에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입에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터질 듯한 소중이를 부여잡고 그녀에게 다가가 한가득 쏟아버렸습니다. 그녀의 입 주변으로는 미처 들어가지 못한 것이 줄줄 흐르고 있었죠. 그녀와의 뜨거운 시간 이후 우리는 퇴근 시간이 아닌 오픈 전에 미용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녀의 남편이 데리러 오는 저녁은 위험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아침에 1시간 일찍 가게에 와서 저와 단둘이 격렬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슬아슬 달달한 관계를 이어갔어요. 머리는 당연히 공짜로 자를 수 있었고 미용실에서 보내는 시간도 달콤했죠. 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할 리는 없었어요. 미용실 운영이 잘 되지 않았는지 결국 그녀는 가게를 정리하고 떠났어요. 대신 그 자리에 새로운 미용실이 들어섰는데 문제는 그곳을 운영하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 뻘 되는 분이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저는 예전 미용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정말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요. 남의 가게에서 하룻밤을 갇혀 지내야 했던 그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사람들의 사연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들이 과장된 것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상에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실제로 자주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꾸밈없는 사실이며 오히려 전부 다 말하지 못한 부분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글솜씨가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도 지역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꽤 큰 하우스를 세워 딸기를 재배하고 있어요. 딸기 농사는 수익이 괜찮습니다. 다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만약 딸기 농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충분한 자금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요즘에는 킹스베리라고 하는 큰 딸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딸기를 재배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딸기 농사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어느 날 일어난 일입니다. 딸기 수확철이 되면 하루 15시간씩 일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쁩니다. 수확을 제때 못하면 신선도가 떨어져 가격이 확연히 낮아지기 때문에 빠르게 수확해서 경매에 내놓아야 합니다. 경매에서는 신선도를 가장 중요하게 따지니까요. 그날도 쉴 새 없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농장 안으로 한 아줌마가 불쑥 들어오는 겁니다. 평범한 시골 아줌마 같지는 않고 도시에 사는 사람처럼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 아줌마가 저에게 딸기 조금만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 살 거냐고 묻자 1,0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어치만 살 수 있냐고 하더군요. 순간 너무 황당해서 세상에 1,000원어치 딸기를 사려고 농장까지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장난하냐며 화를 내자 아줌마는 여기가 농장이니까 시중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더군요. 맞긴 하지만 1,000원어치는 팔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아쉬운 듯 발걸음을 돌리더니 농장을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일손도 부족하고 바쁜 상황이라 그런 황당한 요청을 받으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사는 거지?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다시 딸기 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 아줌마가 아직도 농장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가셨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기다릴 사람이 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그 아줌마가 저를 불러 세우더니 일손이 부족해 보이는데 사람 안 구해요? 라고 묻더군요. 사람은 필요하긴 했지만 농사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농사일은 기술도 필요하고 근성도 있어야 한다며 설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줌마는 자신이 할 수 있다며 일자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일당이 얼마냐고 묻길래 6만 원이라고 했더니 3만 원만 받고 밥과 잠자리만 해결해 달라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지만 1,000원어치 딸기보다 나은 조건이라 일단 수확했습니다. 아마도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도 일손이 부족했던 터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줌마는 딸기 수확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몇 바구니 딸기를 따고 나서 아줌마가 갑자기 배가 고프다며 딸기 한 바구니만 먹고 일을 시작하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했고 아줌마는 정말 맛있게 딸기를 먹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같이 딸기를 먹고 싶어져서 함께 한 바구니를 금세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렇게 딸기를 먹고 나니 아줌마는 이제 일할 힘이 난다며 다시 수학에 열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저는 아줌마에게 점심을 차려주었습니다. 아줌마는 정말 며칠 동안 굶은 사람처럼 개걸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문득 아줌마에게 여러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댁이 어디세요? 라고 물었더니 서울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기까지 왜 오셨냐고 물으니 놀러 왔다가 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지금 세상에 길을 잃었다고 집에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아줌마가 어디서 자면 되냐고 물어왔고 저는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가는 길에 아줌마가 혼자 사냐고 물었고 저는 간단히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은 채 홀로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아내는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고 그 이후로 행방불명이 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그다지 아내를 찾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굳이 하고 싶지 않았기에 간단히 대답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아줌마가 선글라스를 벗었는데 한쪽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거울을 보며 그 멍을 살펴보는 모습에서 누군가에게 맞은 것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그제서야 눈물을 훔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 시간, 저는 혼자 딸기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술이라면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술만 마시면 사람이 변해서 폭력을 휘두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줌마 얼굴에 멍이 남편에게 맞아서 생긴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저는 아줌마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는 딸기주를 보더니 제 허락도 없이 한 잔을 따라서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술을 마시는 모습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모르게 점점 그녀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우리는 서로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떠나겠다는 말을 했을 때 저는 아쉬운 마음에 남편이 때리면 집을 나오면 되는 거고 그 남편과 더 이상 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녀에게 화가 난 건 아니었지만 제 속에 있는 감정이 그렇게 흘러나왔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동안 그녀의 멍을 보며 알고 있었던 걸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저에게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깊은 감정을 느꼈고 그녀 또한 저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감정이 엉켜 깊은 연결을 느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이혼을 요구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아줌마와 함께 남편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후 우리는 그녀가 남편과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집은 허름하고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려 있어 그동안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술 냄새가 진동했고 남편은 소파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누구냐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남편에게 다가가 이혼하자고 이야기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앉더니 이혼? 그럼 돈을 줘야지. 500만 원이면 이혼해주지라고 하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냉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이혼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할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말도 안 되게 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내의 가치를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현금을 꺼내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500만 원입니다. 이 돈을 받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세요. 그는 현금을 보자마자 술에 취해 비웃으며 그래, 이걸로 술값이나 벌겠군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전혀 아내를 잃는 것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거의 자동적으로 준비해 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이 무심하게 서류를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남자가 정말로 그녀에게 어떠한 애정도 없었고 오히려 그녀를 놓아주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후 아줌마는 그 남편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감정들이 있었겠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결심과 해방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기 위해 그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더 이상 돌아갈 이유가 없네요. 그녀의 목소리엔 안도감과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를 향한 뜨거운 감정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고 앞으로 그녀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결심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집을 나선 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가벼워진 듯 보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며 그간 눌러왔던 감정을 모두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더 이상 저를 묶어두는 건 없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많은 감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 여자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강한 마음과 함께 그녀를 지켜주고 싶은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농장으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하우스 안에서 나란히 딸기를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녀는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도 그녀가 떠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점점 일상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밭에 나가고
밤이면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그녀에게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이 농장에서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그녀도 고민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함께 농장을 운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도시로 돌아가겠다는 말도 남편과의 과거를 끄집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모든 것이 정리된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농장을 더 확장했습니다. 딸기 외에도 여러 작물을 재배하며 하우스를 점차 넓혀갔습니다. 함께 농사를 짓는 동안 우리는 더 깊은 신뢰와 애정을 쌓아갔고 이제는 서로의 존재가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른 지금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꾸며 매일 아침 햇살 속에서 새로운 수확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의 집을 나간 전 아내의 소식은 아직도 알 수 없지만 그 이야기는 이제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이 농장에 찾아와 나의 손을 잡아준 이 여자입니다. 그녀는 나의 동반자이자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인생의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딸기처럼 탐스럽고 풍성한 삶을 꿈꾸며 앞으로도 이 농장에서 함께할 미래를 그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고 두 딸은 모두 결혼해서 이제 손주가 셋인 할머니가 되었어요. 남편은 얼마 전에 대학교 교수직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여유로운 삶의 대부분은 저와 함께하지 않고 시골 전원주택에서 홀로 보내고 있어요. 한 달에 집에 오는 날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고 여행 다니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편이에요. 남편은 대학교 교수로 오랜 세월 일했고 두 딸도 모두 재력 있는 집안으로 시집갔으니 중산층 이상은 되는 삶을 살아왔죠. 하지만 이런 경제적 안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한 가지 일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젊었을 때는 두 딸의 교육에 온 신경을 쏟다 보니 제 삶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딸들을 결혼시키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60대가 되어 있더군요. 사실 저도 한때는 나름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서울의 명문대에서 무용을 전공했고 더 나아가 뉴욕까지 유학을 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유학 시절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제 꿈은 모두 접어야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과 가정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살아온 제 인생이 후회스럽고 텅 빈 공허함이 느껴지기 시작한 건 둘째 딸까지 결혼시키고 난 뒤였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넓은 집에 홀로 남겨진 제가 너무 쓸쓸해 보이더군요. 그날 이후로 이런 감정은 저를 계속 괴롭혔고 거기에 더해 갱년기 증상까지 겹쳐서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대학 동창이자 유학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와 연락이 닿았어요. SNS를 통해 30여 년 만에 친구의 근황을 알게 되었는데 사진으로 본 그녀는 저와는 다르게 세련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6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이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술잔을 기울이며 오랜 이야기를 나눴죠. 그 친구는 젊은 시절 제가 결혼하면서 교수 부인으로 자리 잡은 것을 부러워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현재는 한국 정서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법적인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마치 부부 같은 관계로 남자친구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과거에 백인 남성과 짧은 연애를 했고 그 이후로는 6개월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나왔다는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동양인, 흑인, 백인 등 다양한 남자를 만났는데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동양인은 생활 방식이 비슷해 잘 맞았지만 성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았고 흑인과 백인은 성적으로는 흡족했지만 생활 패턴과 성격 차이로 충돌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그렇게 특정한 사람 한 명을 선택하지 않고 동거 생활을 이어온 게 오히려 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람 보는 눈을 키웠고 현재는 연하남에게 끌린다며 웃어 보였어요. 요즘 한국에서도 아줌마들이 연하남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는 제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이고도 흥미로운 삶이었어요. 동시에 부럽기도 했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차원의 삶처럼 느껴졌거든요. 현재 그녀는 4명의 남자를 번갈아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남자들이 나이 든 여성들에게도 환상이 있기 때문에 대화만 통해도 충분히 만남이 가능하다는 조언을 해줬어요. 그녀의 이런 이야기는 보수적이고 무료했던 제 삶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후로 저는 사소한 남자와의 접촉조차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택배를 받는 상황에서도 왠지 모를 묘한 감정을 느끼곤 했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뭔가를 시도하기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남자만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아온 저에게 어쩌면 보상이 주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만난 지 3달째 되던 날, 저에게는 뜻하지 않게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재테크로 상가 건물을 매입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해외 출장이 잦다 보니 계약부터 관리까지 제가 도맡게 되었어요. 건물은 5층짜리였고 주로 카페와 학원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가장 위층은 독서실이었는데 계약 이후에는 건물에 자주 들러 입주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했어요. 대부분의 카페나 학원은 그럭저럭 잘 운영되고 있었지만 문제는 독서실이었습니다. 독서실 주인은 임대료가 너무 부담된다고 불평했고 이용객은 갈수록 줄어 하루 평균 5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독서실 주인이 빨리 나가길 바랐습니다. 그러던 중 주인이 갑자기 일이 생겨 며칠 동안 데스크를 봐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낮 시간에는 알바생이 있었고 제가 맡은 시간은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였어요. 하는 일은 단순히 방문하는 사람들을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맡으면서 독서실이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조금씩 알 수 있었죠. 그러다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같은 회색 추리닝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쓴 젊은 남자였어요. 몇 번 마주치며 간단히 인사를 나눴는데 살짝 보이는 얼굴이 참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스크 일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 밤 11시가 넘어가니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더 이상 이용객이 없을 것 같아 안심하고 잠깐 졸았어요. 그런데 한참 자다 깨어보니 시계가 이미 새벽 2시 가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부랴부랴 자리를 정리하고 불을 끄고 문단속을 시작했죠. 그러다 공부방을 확인하려고 들어갔는데 모두가 떠난 줄 알았던 그곳에서 매일 보이던 그 젊은 총각이 엎드려 자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피곤에 지친 얼굴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남은 공간을 한 번 더 둘러보고 돌아서려던 순간 조용한 독서실 안에 울려 퍼진 큰 소리가 제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바로 총각의 배에서 난 꼬르륵 소리였어요. 너무 배고파서 그런 것 같아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밥이라도 먹고 가자고 했지만 그는 부끄러운 듯 한사코 거절했어요. 그러나 그의 배는 여전히 울려대며 주인을 배신하듯 배고픔을 알리고 있었죠. 결국 얼굴이 빨개진 그는 조용히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독서실 옆에 있는 작은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순대국밥 한 그릇과 소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 총각은 올해 26살이고 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반지하 방에서 생활 중인데 공간이 너무 좁고 공부방이 따로 없어서 독서실을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집안의 장남으로 어려운 형편 탓에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어 어른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애늙은이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니 의외로 대화도 잘 통했고 그의 진솔한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독서실에서의 작은 우연은 저에게 묘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젊은 남자와 이렇게 속 깊은 대화를 나눈 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총각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고 반찬거리를 사다가 건네주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안쓰럽다는 연민에서 시작된 행동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를 좋아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독서실 데스크 일을 자진해서 맡을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주칠 때면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독서실에는 우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우리 집에 정말 맛있는 장어가 있는데 한번 먹고 갈래요? 집도 가까워요. 매번 저에게 밥을 얻어먹던 총각은 조금 망설이더니 곧 따라오더라고요. 사실 제 남편은 주중에는 시골 전원주택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총각을 집으로 데려오며 수위 있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장어가 몸에 참 좋다는데 어디 쓸 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풀 데 없으면 나한테 얘기해요. 총각은 수줍게 웃으며 따라왔고
저는 그의 그런 반응이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부엌으로 향해 준비해둔 장어를 굽기 시작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장어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가득했고 고소한 냄새가 집 안에 퍼졌습니다. 식탁을 차리며 저는 총각에게 자리 잡으라고 했죠. 그는 살짝 긴장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고 저는 일부러 조금씩 장난스럽게 말을 걸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먹고 힘내서 시험 꼭 붙어야지. 내가 열심히 응원할게라고 말을 하며 그의 접시에 장어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고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감정이 더 깊어지며 젊은 총각의 양기를 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분위기를 끌어올릴 겸 와인을 꺼냈습니다. 공부하느라 술도 못 마셨을 텐데 오늘은 한 잔 정도 괜찮죠. 총각은 머뭇거리더니 잔을 받아들었고 우리는 와인을 조금씩 기울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와 표정에서 서투른 어른스러움과 어딘가 숨겨진 순수함이 엿보였고 그 모습이 저를 더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늦어졌고 총각이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손을 가볍게 들어 그를 막았어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깐 여기서 자고 가요. 남편은 주중엔 집에 안 오니깐 걱정 안 해도 돼요. 제 말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총각의 눈빛은 처음에 긴장감에서 서서히 부드러워졌고 저는 그의 얼굴을 살며시 만지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참 열심히 사는 것 같네. 그런 모습이 참 대단해 보여. 그래서 선물을 주고 싶은데 내가 대준다고 하면 한번 먹어볼래요? 제 말에 그는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해하면서도 이내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흐르던 공기는 따뜻해졌고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미묘한 움직임들이 우리의 감정을 대신 이야기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젊은 총각의 잔뜩 화가 난 소중이를 이리저리 어루만져 주면서 깊이 받아주었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꽉 차고 충만한 느낌인지 스르르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장어의 효과 때문인지 총각은 연신 저를 거침없이 몰아붙이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젊은 영계를 좋아하나 보다 싶었죠. 그렇게 한참을 땀이 날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나눈 후 그의 밤꽃향에 끌려 진하게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혈기왕성해서 그런지 소중이가 다시 스물스물 살아나더니 또 단단해지더라고요. 그걸 눈앞에서 보는데 도저히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총각에게 대단하다고 엄지척을 해주고 한 번 더 뜨거운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오래된 잿더미 속에서 희미하게 살아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느낌처럼 제 마음은 다시 젊어진 듯 했습니다. 그 젊은 총각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점차 빈도가 늘어나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젊은 총각을 집으로 불러들여 뜨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이런 관계는 몇 달간 이어졌고 저는 그가 고시를 준비하는 동안 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 도움이 그의 미래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랐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작년 가을 그는 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근무지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쯤에서 우리의 관계를 좋은 추억으로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그 총각은 여전히 한 달에 한두 번 저를 찾아와 뜨거운 사랑을 해줬고 제가 차려준 보양식을 먹고 가곤 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양기를 충만하게 받아서 그런지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젊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심지어 남편마저 저에게 왜 이렇게 이뻐졌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젊은 총각의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관계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즐겨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 말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된 날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제 아내를 믿고 있었고, 또 제 절친까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사실 제 친구에게 아내를 처음 소개했던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옛날 노랫말처럼 제 아내를 믿었던 만큼 제 친구도 믿었죠. 아니, 어쩌면 믿고 말 것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아무 의심 없이 친구에게 아내의 직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심지어 친구가 뭔가 도와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왔습니다. 그 당시엔 그게 자랑스럽기까지 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죠. 아내는 저보다 8살 연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디 내놔도 전혀 빠지지 않을 만큼 예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에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첫눈에 반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콩깍지라는 게 제 눈에서는 아직 벗겨지지 않았던 거죠. 아내는 국내에서도 꽤 이름난 미대를 졸업했어요. 졸업할 때는 동기들과 함께 갤러리를 빌려 전시회도 열고 촉망받는 젊은 화가로 인터뷰도 하며 전도유망한 화가로 주목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더군요. 미술이라는 게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수익은 그만큼 보장되지 않는 분야잖아요. 결국 아내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화가의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는 연애 중이었고 아내는 고민 끝에 저와 결혼을 선택했죠. 결혼 후에도 아내는 자신의 재능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처에 작은 화실을 하나 마련해서 그림 그리며 미술로 심리치료를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물론 큰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일부 충당하며 자기 용돈까지 벌어가며 꽤 알뜰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벌이가 나름 괜찮은 편이었기에 아내에게 무리하게 돈을 벌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집안일도 퇴근 후에 서로 나눠서 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을 고용해서 해결했죠. 사실 저는 아내가 집안일에 얽매이거나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여유롭게 지내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면서 자신을 가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내의 외모는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지만 아내의 미모는 부정할 수 없는 매력 포인트였죠. 그래서 저는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스트레스 없이 지내길 바라면서도 그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 제게는 일종의 자부심이자 트로피 같은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와이프도 예쁘다니 정말 부럽다라며 유치하게 부러워하는 모습이 내심 기분 좋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제 친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랑은 정말 성향이 정반대였던 친구입니다.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집이 가깝고 부모님들끼리도 친했던 덕분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그때는 체격도 비슷비슷했는데 친구는 성장하면서 키도 훌쩍 크고 운동신경도 뛰어나 체대에 진학했어요. 반면 저는 공부 쪽으로 방향을 잡아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이긴 했지만 서로 성격과 방향이 다르다 보니 사회인이 된 후에는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한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더군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시간을 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나가봤죠. 친구가 왜 갑자기 저를 찾았나 싶었는데 술 한두 잔 들어가고 나서야 속마음을 털어놓더군요. 한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가 무슨 소식이 있어서 저를 찾았나 했더니 자기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온 거였어요.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친구 녀석의 표정은 이상하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 아내는 정말 잘 나가는 전문직이었어요. 어디 취직한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개업해서 일을 하고 있다더군요. 처음엔 친구가 자랑하려고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얼굴도 잘생기고 체격도 좋아서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인기도 많아서 여자친구를 사귀면 항상 연예인 빼앗치는 미모의 사람들만 만났던 친구였죠. 저는 이 친구와 거의 붙어 다녔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여자친구들을 보며 부러워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예쁜 것에 대해 자랑이라도 하면 저는 은근히 자격지심도 느끼곤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성공하고 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외모를 중시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외모만 보고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와이프 사진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조금 의외였어요. 친구 와이프는 생각보다 평범하고 흔한 외모였거든요. 물론 그녀가 전문직에 개업까지 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요. 만약 얼굴까지 연예인급이었다면 솔직히 저도 부러워서 속이 쓰렸을 겁니다. 어쩌다 보니 친구 신혼집이 저희 집 근처에 자리 잡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가까워질 기회가 생겼죠. 부부 동반으로 만날 일도 잦아졌고요. 솔직히 제가 이 친구에 비해 부족한 건 체력과 외모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 친구의 여자친구들과 제 여자친구들을 비교하며 느꼈던 열등감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구도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무리 그의 아내가 돈을 잘 번다지만 제가 나쁘지 않게 벌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 아내가 더 어리고 예쁘다는 생각이 저를 자신감 있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부부 동반 모임을 할 때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을 선호했어요. 그게 더 제게 유리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주변에서 다들 제 아내와 친구 아내를 비교하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지 저도 가끔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도 친구에게 느끼는 열등감을 달래기 위해 부부 동반 모임을 즐기는 것처럼 행동했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제 아내가 더 어리고 예쁘다는 사실이 마치 보상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을 떠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제 인간관계는 대부분 일이 얽혀있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친구와는 그런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었죠.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만나서도 일과 관련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괜히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보다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함께 지내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부부 동반 모임을 하다 보니 한 가지 느낀 점은 제가 친구와 얼마나 잘 지내느냐보다 두 와이프끼리 얼마나 잘 지내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이었어요. 흔히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들 하잖아요. 친구 아내는 제 아내에 비해 외모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모임을 꺼릴까 싶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워낙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만큼 속도 넓은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자주 만나면 정이 든다더니 친구 와이프와 대화를 나눠보니 오히려 제 아내와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잘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제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친구 와이프는 대화의 깊이도 있고 대화가 이어지는 데에 있어 자연스러움이 있었죠. 그런데 정작 질투를 할 거라 생각했던 친구 와이프는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제 아내가 친구 와이프를 질투하기 시작하더군요. 친구 와이프와 제가 대화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런 상황에서 빌미를 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친구 와이프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나누었으니 제 아내가 불편해할 만도 했죠. 결국 아내는 부부 동반 모임에 가는 걸 점점 더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는 기분이야. 아내가 그렇게 말하던 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모임의 균형이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친구 녀석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둘이 무슨 공통점이라도 찾았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처음엔 저도 놀랐지만 두 사람이 분위기를 잘 맞춰가는 모습이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친구는 직업도 없고 아내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자를 선호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시에는 그게 저를 안심시키는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날 친구 녀석이 약속을 잡으면서 오늘은 우리 둘만 만나자라고 연락을 해왔을 때 저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그래. 알겠다고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지요. 그런데 막상 친구를 보니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달리 뭔가 우울하고 무거운 기운이 느껴지더군요. 처음엔 왜 둘이 보자고 했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는데 친구는 딱히 대답을 하지 않고 술이나 마시자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술잔을 몇 번 주고받다가 결국 속마음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의 상황은 저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제가 어리고 예쁜 아내를 트로피 와이프처럼 여기고 있던 것처럼 친구의 아내도 친구를 외적으로 잘생기고 멋진 남편이라는 이유로 트로피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건 처음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어요. 저는 친구 아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친구가 편하게 살고 있으니 별다른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뭐가 문제야?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더군요. 그는 자신만의 성취를 이루고 싶어 안달이나 있었습니다. 한때 아내를 설득해 자금을 받아 사업도 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반년도 안 돼서 말아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사업 실패의 타격이 너무 커서 집도 제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제가 여기 사는 걸 알게 되어 연락을 했다는 말에 그동안의 상황이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친구는 주저리 자신의 속사정을 털어놓으며 지금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지 얘기했어요. 전업주부처럼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싫지만 과거의 실패로 인해 자신감도 잃었고
이제는 뭘 해도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부터 느껴졌던 그의 무거운 표정이 이제야 이유가 뭔지 알겠더군요.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조금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내 아내가 미술로 심리치료를 하는데 한번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한 겁니다. 친구를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었고 아내의 일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사실 아내도 미술 치료로 떼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었고 친구 녀석을 한번 받아보게 해서 괜찮으면 계속 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처음엔 그 제안을 강하게 거절하더군요. 미술이랑은 아예 담을 쌓고 살았는데 그걸 한다고 내가 뭐가 달라지겠어? 라며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친구를 설득했습니다. 계속 고집을 부리며 거절하던 친구였지만 결국 제 말을 듣고 아내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결정을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어느새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친구를 부부 동반으로 만나거나 가끔씩 따로 만나기도 했는데 놀라운 건 친구가 몰라보게 변해가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목소리부터 확실히 달라졌고 자신감도 생겼는지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고 말을 크게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의아했지만 곧 가시적인 변화를 보며 제 아내가 단순히 외모만 예쁜 사람이 아니라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자신감을 되찾으니 부부 동반 모임도 점점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친구가 소극적으로 대화에 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분위기를 주도하더군요. 덕분에 모임도 한층 즐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졌습니다. 평소에는 특별히 로맨틱한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날만큼은 아내를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꽃다발을 준비해 손에 들고 회사에서도 일찍 나와 아내가 있는 화방으로 향했어요. 아내 몰래 준비한 깜짝 방문이라 기대감에 마음이 조금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방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인 것은 아내와 친구가 서로에게 완전히 몰입해 마치 짐승처럼 서로에게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저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고 제 두 눈이 똑똑히 그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순간에도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모든 것을 폭로해야 했지만 그런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장면을 보고 난 후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혹시 내 아내는 나보다 친구와 더 잘 어울리는 게 아닐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선남선녀처럼 보였고 그 광경은 어딘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장소가 갤러리였기 때문인지 그 장면은 마치 현대미술 전시회의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는 너무 아파왔고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이미 머리를 단정히 빗고 평소처럼 가정주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날이 결혼 기념일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듯 친구와의 시간을 얼마나 즐겼는지 알 수 없는 무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을 이어가는 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건 솔직히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매일 갤러리에 출근하는 아내와 자기 아내가 출근한 뒤 집에서 빈둥거리던 친구가 언제 무슨 짓을 할지는 뻔히 보였으니까요. 잠복하거나 몰래 엿볼 필요도 없이 두 사람이 서로를 찾는 시간과 장소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끝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친구와 아내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상황에서 단지 소송으로 마무리 짓는 건 저로선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상처만큼 그에게 되돌려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친구의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바쁘신 거 알지만 낮에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전문직이라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도 제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만남의 날, 그녀는 부부 동반 모임 때보다 더 화려하게 꾸민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출근할 때의 모습은 정말 당당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약간 긴장한 표정도 엿보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그녀를 맞이했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 연락했다며 이유를 끝까지 숨겼습니다. 그녀가 제 차에 올라탔고, 저는 차를 몰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운영하는 갤러리에 내가 뭘 두고 온 것 같아서 잠깐 들러야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그녀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굳이 저랑 있는 걸 당신 아내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겠냐며 그냥 나중에 아내와 볼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깐이면 된다고 말하며 목적지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내의 갤러리가 있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친구 녀석의 차가 떡하니 주차돼 있는 게 보였습니다. 친구 아내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데리고 갤러리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통유리 너머로 또다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몰두해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며 감정을 억누르는 듯 보였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 계획대로 그녀에게 모든 걸 보여준 셈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묘한 복잡한 감정이 제 안에 휘몰아쳤습니다. 두 사람이 여전히 제게는 큰 배신감을 안기고 있었고 그 장면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내가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저는 이 모든 계획이 완벽히 마무리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그 광경을 똑똑히 보면서도 제 손을 잡아 끌더니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하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은근히 유치한 구석이 있으시네요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당연히 그녀가 분노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현장을 덮치자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저를 빨리 나가자고 재촉했습니다. 두 사람은 두 사람 시간대로 두고 우리도 우리끼리 더 중요한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는 그녀의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아주 침착하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오늘 이걸 보여주려고 저를 부른 거라면 똑같이 갚아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제가 사무실 문만 잠그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게다가 제 사무실은 통유리도 없고 손님이 오면 응대하느라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니까요. 저는 그 순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에 휘말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고 그녀와 격렬하고 뜨겁게 관계를 했습니다. 아내와 친구에게서 받은 배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 순간의 충동이었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은 제게 전에 없던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외모를 과시하는 트로피 와이프라는 개념을 벗어나 진정한 속궁합과 사랑을 느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부부 동반 모임에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잘 통한다고 느꼈던 부분이 이제는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내 강한 모습을 보이던 그녀가 무언가 허탈한 표정으로 멍하니 어디를 응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단순히 충동적인 감정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만약 지금 제 마음을 그녀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녀 또한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두 사람은 그들끼리 붙어먹게 두고 우리 둘이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와 아내는 배우자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초라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복수는 우리 둘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며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 순간 제게는 감정의 혼란 속에서도 묘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답변은 예상과는 또 달랐습니다. 하지만 강한 척하던 그녀는 모든 상황이 지나고 나서야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한 방 먹여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신은 이름 걸고 일하는 사람이라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만남만큼은 두 사람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솔직히 인정할 때까지 유지하고 싶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손해보면서 당하고 사는 건 절대 못 참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내를 결국 친구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와 현실적인 선택에 대해 속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어딘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되고 말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쉬움은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긋난 만남으로 끝나버리긴 했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친구와 아내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 덕분에 새로운 시선으로 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친구와 아내는 여전히 만남을 이어가려는 듯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 모습이 참 우스워 보이면서도 어딘가 씁쓸한 기분도 들더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그들의 관계가 결국 폭로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친구와 아내 덕분에 새롭게 만난 인연과 그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앞으로 노력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제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들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